대선이 두 달이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 광명의 기아차 공장을 찾은 이재명 후보는 신년 기자회견을 열어서 위기 극복을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선대위가 전면 개편에 나서면서 윤석열 후보는 또다시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이 시각 정치권 이슈 김민아 시사평론가와 짚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아무래도 국민의힘 얘기를 먼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결단만 남았다라고 김정인 위원장은 말을 했는데 좀 길어지는 듯한 분위기도 있고 어떻게 좀 보고 계신지요? 김종인 위원장은 이제 오늘 내에 결정을 할 것이다라고 이제 아까 보시다시피 얘기를 하고 있고요.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이제 오늘 결정할 것이다라는 얘기도 있지만 내일까지는 이제 논의를 해봐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고 네. 결국은 윤석열 후보가 이제 결단을 내려야 되는 이런 문제가 남아 있는 것만 이제 확정적인 것이지 나머지 좀 유동적인 상황으로 보는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계속 시간을 끌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지금 남아 있는 시간이 이 대선까지 별로 없는 데다가 네. 윤석열 후보가 이 신년 여론조사에서 다수의 여론조사에서 지금 지지율이 상당히 이제 하락한 그런 모양새였기 때문에 이걸 다시 좀 반등의 기회로 살리기 위해서는 이 선대위와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이나 이런 것들은 조기에 정리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빨리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지금 가장 이제 쟁점이 되는 것은 무엇이냐? 네. 선대위에 누가 참여하고 누구의 이 여러 가지 인사가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들이 다 쟁점이지만 결론적으로 지금 상황에서 쟁점인 거는 윤석열 후보가 김종인 위원장을 얼마나 신뢰할 것이냐, 이 관계 설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문제가 지금 상당히 중요하게 지금 거론이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구체적으로 누구를 어디에 배치할 것이냐라는 이 인사의 경우에는 윤석열 후보가 김종인 위원장을 이제 이 신임하니까 이 김종인 위원장이 뜻대로 하시오라고 해서 좀 일임할 수도 있는 문제거든요. 네. 그런데 이게 여러모로 윤석열 후보로서 고민스럽다라고 하는 것은 김종인 위원장이 이제 어제 일방적으로 이렇게 좀 이 선대위 재편이나 이런 것들을 발표를 하고 하는 과정에서 생긴 여러 가지 어떤 충돌이라든가 윤석열 후보한테 후보의 얘기하지 않고 진행됐던 부분들. 그렇습니다. 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측근들은 김종인 위원장이 쿠데타를 일으킨 거 아니냐 이렇게까지 얘기를 지금 한다는데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보면은 결국은 윤석열 후보가 이러한 여러 가지 논란에도 불구하고 김종인 위원장에게 다시 한번 정권을 맡기는 방식으로 이 신뢰 관계를 형성하느냐 아니면 김종인 위원장도 이 사태에 있어서의 책임이 있으니 나는 김종인 위원장까지 그럼 제로 베이스에 놓고 다시 그럼 선대위를 완전히 이제 제로 베이스에서 짜보겠다 이렇게 가는 것이냐 지금은 이 기로에 놓여 있는 걸로 보입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혼자 갈 것이냐 아니면 김종인 위원장과 함께 갈 것이냐 이 두 가지 방법인데 어떻게 결론이 날 것으로 좀 예상하십니까? 이게 어디로 갈 것이냐 상당히 이제 어려운 문제인데요. 왜냐하면 선거의 순리, 좀 선거의 어떤 효과, 선거운동의 어떤 선거 캠페인이 제대로 될 거냐 이런 걸 중심에 놓고 보면은 김종인 위원장의 역할이 지금 필요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전까지 윤석열 후보의 행보에 비추어 보면은 김종인 위원장이 주장하는 대로의 어떤 선거 전략 그리고 김종인 위원장이 가자고 하는 방향으로 윤석열 후보가 갔다고 보기엔 좀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제 대구 경북에 가가지고 좀 이념에 좀 이렇게 치우친 것 같은 그러한 발언으로 이 대구 경북에 있는 보수 지지층의 어떤 지지를 획득하려고 한다든지 네. 또 이제 엊그제 주말에는 이제 한 족발집에 가서 이제 자신의 이제 공약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이 쉽게 얘기하면 자영업자들의 사업 자금을 대출해 주는 거에 대해서 이 사업 자금이 임대료나 공과금으로 지출됐을 경우에는 50%를 정부가 변제를 하고 나머지 부분은 자영업자가 분할 상환한다. 이 내용을 설명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윤석열 후보가 애를 먹는 장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드러나거든요. 네. 근데 김종인 위원장 입장에서는 이런 중요한 어떤 민생에 관련된 공약을 발표를 하는 데 있어서도 후보가 이 공약의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가 되지 않고 이렇게 좀 여러 이 주변의 참모들의 도움을 받는 상황에서조차 애를 먹는다는 것은 결국은 제대로 이제 이 선거 캠페인에 돌아가지 않는 거고 선대위 조직이 후보를 이렇게 받쳐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당연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명분이 실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김종인 위원장이 결국 어저께 했던 그러한 이제 일련의 과정이라는 것은 네. 나름의 김종인 위원장의 정치적 계산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판단과 의심을 또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주변에 윤석열 후보를 그동안 이 후보가 중요하다, 후보의 뜻이 중요하다. 그리고 이 선거 전체 캠페인에서는 누가 뭐래도 후보가 중심이 돼야 되고 후보만 빛나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이 측근들의 경우에는 네. 김종인 위원장이 결국 이렇게 한 배경에는 예를 들면 이준석 대표와의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작용을 해서 일종의 파워 게임을 후보하고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들이 또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결정은 결국 후보의 몫인데 하지만 앞으로 선거를 제대로 해본다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는 저는 김종인 위원장의 역할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인 것은 부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윤석열 후보가 본인 뜻대로 지금 선대위를 구성을 자체적으로 한다고 해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그 점에서 김종인 위원장의 안을 좀 이렇게 전격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하지만
그 받아들이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어 보이긴 하는데 김종인 위원장이 처음에는 어제 사퇴 얘기할 때 명단에 들어갔다가 중간에 잘못됐습니다 하고 빠지기도 하고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게 그래서 그 상황을 해석하는 약 3가지 정도의 시선이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첫 번째는 이제 해프닝이다예요. 그래서 김종인 위원장이 이 전면적인 이제 선대위 개편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후보에게 나까지 다 사퇴하는 것이다. 라는 이 의견을 이제 제출을 한 다음에 네. 그럼 후보가 김종인 위원장의 사퇴를 반려를 하고 그러면 김종인 위원장에게 재신임을 보내주면서 이 김종인 위원장이 앞으로 그걸 인사를 해주십시오. 세팅을 새로 해달라. 그렇죠. 네. 이게 형식적으로 맞지 않느냐라는 의견이 반영됐다가 이제 거기에서 이제 좀 김종인 위원장하고의 커뮤니케이션에서 미스가 좀 있었다. 이런 방향으로 이제 일종의 해프닝성 사건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하나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다른 쪽의 해석으로는 결국 이것도 이제 파워 게임의 하나 아니냐라고 보는 시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제 해석은 김종인 위원장이 이렇게 일련의 어제 한 행동들을 윤석열 후보 측에서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따지면 지금까지 선대위가 잘못 왔다고 한다면 결국 김종인 위원장도 책임 있는 거 아니냐. 김종인 위원장의 사퇴 여부까지 후보에게 결정권을 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김종인 위원장 사퇴가 이 선대위의 발표 내용에는 이제 예고에 없이 들어간 것이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윤석열 후보가 사실상 김종인 위원장에 대한 불쾌감을 표출한 것이다. 이런 이제 시각도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렇게 총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해프닝이다. 아니다. 일종의 형식을 갖추는 것이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후보가 지금 김종인 위원장에 대해서 실질적인 불신임을 거의 보내고 있는 것이다. 이 3가지 해석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인데 이 3가지 해석 중에 뭐가 옳은 것이냐. 오늘 윤석열 후보가 또는 내일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분명해질 수 있겠죠. 네. 이제 어제 보면 이제 김종인 위원장 같은 경우에 앞에 있는 후보는 연기를 잘해주면 된다라는 이 한마디 때문에 굉장히 여러 가지 논란이 되고 또 여당 입장에서는 그 부분을 또 공격하는 대상이 되기도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봤습니까? 이게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는 이제 후보자의 어떤 본인의 철학이나 정책이나 생각 그리고 어떤 행동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저 사람이 지도자감이냐 이걸 판단하는 건데 김종인 위원장 말대로 하면은 우리에게 거짓말을 해가지고 네. 그 거짓말을 해서 후보의 뭐 단점을 감춘다든지 후보의 생각이 아닌 것을 얘기를 하게 만들어서 뭔가 이것이 이제 부적절한 그런 발언이 아니냐라고 의심할 수도 있는 이런 발언으로 비춰졌어요. 그리고 이제 민주당에서는 마치 이제 후보는 꼭두각시고 뒤에서 이제 김종인 위원장이 조정하겠다라는 거를 뭐 이렇게 다 드러내고 노골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도 반응을 해서 이제 논란이 더 커졌는데 그런데 선거의 상식으로 우리가 보면 뭐 후보가 본인이 갖고 있는 철학이나 평소에 갖고 있던 생각이 있었던 거지만 그것을 실제로 공약을 하고 그다음에 선거 전략으로 가져갈 거냐라는 것은 결국 세력과 집단이 하는 거거든요. 아무리 이제 대통령이 개인의 어떤 가진 철학이 정말 시장에서 모든 것을 시장 자유로 해결해야 된다라는 철학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네. 실제 대통령이 되면은 그 철학을 국가의 운영으로 고스란히 그렇게 반영하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 후보자가 결국 정권을 잡았을 때 뭘 할 거냐를 보여준다는 측면에서는 여전히 선대위의 전략이 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인데요. 당연히 이제 선거에서 어떤 효과를 거둘 것이냐 이것의 전략 차원에서도 중요한 것이고요. 그래서 김종인 위원장이 하는 얘기는 이 후보가 너무 지금 이 국민들의 생각과도 맞지 않고 정부를 운영하는 원칙에서도 맞지 않는 그런 차원의 발언들을 너무 많이 해왔기 때문에 이제는 그러지 말고 선대위 차원에서 또 조직 차원에서 세력 차원에서 우리가 책임질 수 있는 얘기를 해달라. 즉 감독이 이 어떤 연기에 대해서는 이 디렉팅을 할 테니까 후보는 정말로 대통령 후보로서의 해야 되는 역할을 해달라. 개인 윤석열이 아니라 후보 윤석열의 역할을 해달라. 이 얘기를 이제 연기를 해달라라는 것으로 압축해서 표현을 한 거죠. 그래서 이 맥락만 보면은 그렇게까지 어떤 문제적인 발언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고 동시에 이전에도 이제 사실은 그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네. 이 김종인 위원장이 감독 역할을 해야 될 사람이 있고 후보는 배우 역할을 하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윤석열 후보도 김종인 위원장 영입하면서 정말 난 배우 역할만 하겠다 그러면 이렇게 화답하기도 하고 했거든요. 이 비유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어진 이런 표현들이었는데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듣기에는 네. 이 표현이 아무래도 부적절한 측면들이 있었다는 건 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니까 이런 맥락을 국민의힘과 윤석열 후보와 김종인 위원장이 국민들에게 잘 설명을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 선대위 국민의힘 선대위가 해체가 되면서 뭐 김기현 원내대표도 사퇴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남은 것은 이준석 대표가 과연 사퇴를 할 것이냐, 아니면 이준석 대표 분위기로는 사퇴할 것 같지는 않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어제 이제 상당히 또 특이한 장면이었는데 선대위가 이제 재구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들 선대위의 직을 내려놓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건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런데 김기현 원내대표의 경우에는 원내대표직을 내려놨고 또 원내 지도부들이 다 직을 내려놨어요. 그렇죠. 그리고 의원총회를 통해서 국회의원들이 또 가지고 있는 당직을 다 내려놓겠다라고 결의를 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결국은 우리는 다 직을 내려놓는데 당직을 다 내려놓는데 이준석 대표는 그러면 당직을 유지하는 거냐? 그거 이상하지 않느냐? 이준석 대표도 거취를 결단해야 된다. 사실상 이런 정치적 메시지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데요. 그리고 이준석 대표가 여기에 대해서 이 거취에 대해서는 오늘 얘기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네. 일각에서는 2011년에 이제 한나라당 홍준표 지도부 사례를 또 거론하기도 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당시에 홍준표 대표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사퇴 압력을 받고 있었는데 사퇴하지 않고 그냥 이제 자리를 지키려고 하고 했거든요. 있었죠. 네. 그렇죠. 그 당시에 유승민 의원, 즉 최고위원이었던 유승민 의원을 시작으로 해서 최고위원들이 도미노로 이제 사퇴를 하면서 결국은 홍준표 의원도 이 대표직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김재원 최고위원이나 조수진 최고위원의 경우에는 직을 던져서 사실상 이준석 대표의 사퇴를 이끌어내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오는 시점에 이준석 대표가 다시 그거에 대해서 반박을 했습니다. 나는 손학규 대표를 경험한 이 사람이다. 바른미래당 시절에 이준석 대표도 최고위원직을 던져서 손학규 대표의 사퇴를 이끌어내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나는 그때 손학규 대표처럼 최고위원들이 사퇴를 하더라도 이 직을 계속 지킬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했고 그러면서 또 한마디 덧붙인 게 최고위원들이 사퇴를 하면 나는 반드시 그 후임을 지명을 할 것이고 네. 그럴 경우에는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도 난 지명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사실상 이제 좀 비꼰 거죠, 이거는. 네. 그렇게 대응을 하면서 아, 이준석 대표는 사퇴할 마음이 전혀 없구나. 이제 모든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서 이준석 대표의 거취 문제가 또 뜨거운 쟁점이 될 수밖에 없는 국면이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지금 모든 이 핵심 플레이어들의 어떤 이해관계가 이 선대위 재편 문제하고 다 엮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윤핵관도 포함이 돼 있는 것이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는 또 말했어요. 권성동 사무총장 안 그만뒀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이 당직을 다 내려놓는다고 하는데 실제 당직을 내려놓았느냐? 권성동 사무총장은 그만두지 않은 거 아니냐? 실제로 권성동 사무총장은 이 선대위와 관련된 논의가 끝나야 내 거취를 결정할 수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당직을 핵심적인 사무총장은 정말 조직과 자금을 관리하는 핵심 당직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핵심 당직은 윤석열 후보 측이 그대로 갖고 있는 상황에서 윤석열 후보와 대립하고 있는 이준석 대표만 이제 당직을 내려놓을 경우에 그럼 사실상 전쟁에서 이제 이준석 대표가 지는 거나 다름이 없게 된다는 것이죠. 네. 그런 맥락 때문에 거부를 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서로 지금 물고 물리는 사실은 물밑에서 싸움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이 윤석열 후보 측은 김종인 위원장 중심의 선대위 구성까지는 용인할 수 있겠는데 이준석 대표가 예를 들면 조직, 직능, 홍보본부장의 역할을 상당 부분 가져가는 거 이건 받아들일 수가 없다. 지금까지의 전례와 비추어 보면은 우리는 이준석 대표하고는 같이 갈 수 없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도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윤석열 후보 측근 중에 하는 사람이 지금 있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이준석 대표 측에서는 난 대표는 사퇴할 수가 없는 것이다. 선대위에 결합하지 않겠다라고는 내가 얘기한 바 있지만 대표 사퇴는 안 된다. 이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 거고 김종인 위원장의 경우에는 어저께 같은 경우에는 이준석 대표하고 선대위 재편 이 얘기를 이 논의를 했다. 그리고 그렇죠. 논의를 할 것이다. 또 이준석 대표의 역할이 앞으로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오늘은 또 앞서도 보셨듯이 이준석 대표가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는 내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준석 대표의 거취, 지금 말씀하신 이른바 권성동 사무총장을 비롯한 윤석열 후보의 측근들의 거취, 거기에 김종인 위원장의 거취까지 다 맞물려가지고 지금 논의 테이블에 올라가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직무정지 얘기까지 나와요. 직무정지 얘기 같은 경우에는 김민전 교수가 얘기를 한 건데 직무정지가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여기서 김민정 교수가 얘기하는 직무 정지의 성격이 이제 무엇이냐라는 것을 이제 해석을 해봐야 되겠는데요. 네. 직무 정지라고 하면 일반적으로는 징계를 얘기합니다. 이 징계라는 것은 윤리위에서 이준석 대표의 지금 성상납 의혹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본격적으로 다뤄서 이 결론이 직무 정지를 할 만한 사안이다라는 결론이 나오면 강제적으로 이제 직무 정지를 시키는 것이죠. 네. 그런데 지금 윤리위에서는 이준석 대표의 성상납 의혹권을 다루지 않기로 한 그런 상황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김민정 교수가 직접 이제 올린 글의 내용을 봐도 스스로 대선이 끝날 때까지만이라도 직무정지를 스스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즉 스스로 자중해라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얘기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뭐 형식상으로는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스스로 좀 선거에 개입하지 않고 자기 할 일만 해라라는 걸로 비춰질 수가 있겠지만 네. 사실상 사퇴를 요구하는 메시지로 읽힐 수밖에 없는 것이 결국 성상납 의혹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맥락이 있고 이유가 있고 근거가 있다는 주장을 사실은 김민정 교수는 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당대표가 그러한 의혹을 가진 채로 선거를 진두지휘하거나 선거에서 역할을 맡는 것이 선거에 뭐 무슨 좋은 효과가 있겠느냐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메시지도 윤석열 후보의 어떤 좀 측근이라든가 윤석열 후보와
좀 이렇게 의견을 같이 하는 이런 사람들이 이준석 대표는 사퇴해야 되는 거 아닐까라고 얘기하는 근거를 대는 것 중에 하나로 지금 활용이 되는 거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근데 뭐 어제 신지혜 씨도 그렇지만 김민전 교수 같은 경우에도 이준석 대표가 어떻게 보면 자신이 영입하기에는 껄끄러워했던 사람들인데 거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얘기가 부딪히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 신지혜 씨에 대해서는 이준석 대표는 이제 이른바 이제 페미니즘 논란 그래가지고 20대 특히 이제 20, 30대의 남성 유권자들의 어떤 지지를 기반으로 해서 이준석 대표가 이 세대의 지지와 이 성별의 이제 지지를 기반으로 해서 윤석열 후보가 좀 선거 전략을 펼쳐야 된다고 봤는데 신지혜 씨의 영입은 이 전략과는 안 맞는 것이다. 그래서 이거는 맞지 않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던 바 있고 김민정 교수의 경우에는 이 부분도 있지만 일부 이제 좀 이 우파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유튜브 방송에 나가서 이 총선에서의 부정선거 의혹 이런 것들에 일부 동조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런 것들도 지난 총선에서도 그렇고 계속해서 이준석 대표는 부정선거 의혹하고는 선을 긋고 이 부정선거 의혹을 주장하는 좀 우측으로 기울어져 있는 지지층하고는 거리를 둬야 된다라고 계속 주장을 해왔는데 그러한 취지의 어떤 선거 전략하고는 또 맞지 않는 인사이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내가 영입 반대를 했다는 것을 기록으로 남겨달라.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서 이 반대한다는 입장을 굉장히 명확히 해놓은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도 이준석 대표하고는 대립각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신지혜 씨의 경우에는 부위원장의 경우에는 사퇴하면서 명확히 주장을 했어요. 이준석 대표가 지금 이 선거 관련해서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게 뭐가 있느냐. 윤석열 후보 바보 만드는데 동참해 온 거 아니냐. 역할을 한 게 뭐가 있느냐. 사퇴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또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돼서도 이준석 대표의 사퇴론 이런 것들이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국면이라는 겁니다. 네. 근데 여기 이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멘트가 나왔는데 이 멘트가 조금은 과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즉 이준석 대표가 세월호의 이준석 선장을 빗대서 세월호 선장을 생각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건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굉장히 부적절한 그런 발언일 수밖에 없는 건데요. 그러지 않아도 이제 세월호 참사라는 것은 우리 국민들의 마음속에는 이제 굉장히 아픈 기억으로 아직도 남아 있는 것이고 그러한 참사를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사회가 과연 얼마나 무엇을 더 이 어떤 안전을 위해서 뭘 더 지금까지 충분히 했느냐. 네. 세월호 참사 이후에 대한민국이 얼마나 바뀌었느냐라는 의문을 다 갖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앞으로 또 해야 될 바가 있다라고들 다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국민들이 또 애석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세월호 참사가 지금까지 정치권에서 지나치게 정치적인 맥락으로만 다뤄진 측면도 있다. 어느 편을 떠나서요. 그런 또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는데 추미애 전 장관이 이 세월호 참사의 그 아픔을 활용해가지고 지금 또 정치적으로 윤석열 후보 측을 공격한 모양새가 됐기 때문에 그것도 굉장히 악의적인 방식으로 그리고 굉장히 사실은 유치한 방식이죠. 이름이 같다는 거를 활용해가지고 또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은 그런 방식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러한 발언이 이제 굉장히 그 자체로 부적절한 것이고요. 나아가서는 정치적으로 봐도 이 국민의힘에서 지금 이제 불이 나서 이렇게 좀 국민의힘 사람들이 굉장히 여러모로 이제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국민들이 볼 때는 민주당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된다. 민주당 내의 혼란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는 저렇게 하지 말자라는 취지로 극복을 하고 국민들에게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자. 이렇게 다짐을 하는 계기로 삼아야지 손가락질하면서 강 건너 불구경하는 것처럼 그러한 태도를 또 취하는 것은 오히려 유권자들에게 민주당은 뭐 잘한 게 있느냐. 이재명 후보 측은 뭐 그렇게 떳떳하냐. 이런 인식을 또 줄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그 조심하는 모습이 아니라 추미애 전 장관의 모습은 오히려 오만한 모습으로 비춰질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언급은 좀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뭐 지지율이 이제 하락하니까 이렇게 해체 얘기까지 나올 수밖에 없는 국면이 됐는데 좀 처음으로 돌아가 보면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 처음 후보가 됐을 때만 하더라도 굉장히 높은 지지율을 갖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빅텐트론을 꺼내와도 될 만한 부분이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빅텐트는 안 될 것이다. 아니면 완전한 슬림한 집토끼를 잡아야 된다. 이렇게 가야 됩니까? 이게 빅텐트라는 게 예를 들면 윤석열 후보가 지금까지 상정해온 빅텐트 전략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 이제 20, 30대의 이제 남성 지지층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는 이제 이준석 대표가 필요하고 20대 여성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는 신지혜 전 위원장 같은 인물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예를 들면 좀 더 우측에 있는 지지자를 포섭하기 위해서는 내가 좀 약간 우측에 기울어진 발언도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소위 말하는 이제 이 국민의힘 기층 조직에 굉장히 밀접하게 관계가 있는 중진들을 또 같이 함께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중도를 위해서는 김종인 위원장이 있어야 될 것 같고 이렇게 백화점식 전략으로 지금까지 해왔거든요. 김한길 위원장까지 보고. 그렇죠. 네. 김한길 위원장은 호남을 중심으로 한 또 구민주당 지지층의 일부를 또 흡수하는 전략이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게 일종의 이제 반문 빅텐트가 잘 되기 위해서는 윤석열 후보 본인이 이 반문 빅텐트에 걸맞는 어떤 비전을 갖고 있어야 돼요. 이 백화점의 상품을 여러 가지를 늘어놓는다고 해서 이 유권자들이 저 백화점이 이 유통 체계에 어떤 혁신을 가져올 만한 그런 백화점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이게 여러 상품이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게 이제 백화점이든 마트든 그게 어떤 새로운 뭐든 간에 뭔가 저기서 예를 들면 새벽 배송도 하고 어떤 종류의 지금까지 생각해보지 않았던 특별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구나. 이게 있어야 국민들이 저게 필요해하고 동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윤석열 후보가 보여준 모습은 이러한 여러 사람을 모아서 빅텐트를 구성하려고 한 이런 전략도 살리지 못하는 네. 이 후보가 너무 공약에 대해서 앞서도 말씀드린 그러한 논란들, 공약에 대해서 스스로 말하는 공약도 스스로가 좀 숙지가 안 된 거 아니냐. 그리고 너무 갈팡질팡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본인의 이 처가와 측근 리스크들에 대해서 이전까지는 이 검사로서 이쪽도 저쪽도 다 공정하게 수사하는 똑같은 기준을 가지고 수사하는 공정한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그 공정함을 통해서 상식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배우자 의혹이라든가 또 장모 관련 문제라든가 고발 사주 의혹 이런 것들을 다루는 태도를 보면은 네. 오히려 공정하지 않은 것 같다. 이 부분은 오히려 내 식구 감싸기 우리 배우자가 무엇을 잘못했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항변으로 보이는 행동들 이런 걸 볼 때 상식적이지 않은 것을 바로잡는 공정한 모습을 또 보여주지 못하는 그러한 지도자 아니냐 이런 의구심이 커져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러한 이제 어떤 지금까지의 윤석열 후보가 그려왔던 그러한 빅텐트의 전략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라도 윤석열 후보 본인의 철학과 가치가 뭐냐를 그리고 공정과 상식이라는 것을 어떻게 구현할 것이냐를 분명히 보여주는 게 이제 필요한 거고요. 그리고 그게 돼야 사실 지금까지의 잘못됐던 선거 전략들을 바로잡을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 후보에게 중요한 어떤 순간이 왔고 네. 스스로를 변화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가 앞으로의 선거를 완전히 바꿀 수가 있다. 이런 국면이라는 겁니다. 예. 이재명 후보는 이제 민생, 경제 대통령이 되겠다라는 부분에 대한 포부를 밝혔는데 보니까 관련된 내용 중에 이제 재난지원금 얘기 한 번 더 나왔어요. 2달 전에 한 번 뒤로 물러났던 건데 다시 꺼낸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일단 이재명 후보는 그동안 이제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 자체를 이제 포기한 것은 아니고 다만 시기상의 문제, 이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에 대한 어떤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우선돼야 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야당하고 협상을 해서 추경이라든가 실질적인 지원책을 이끌어낼 수 있다라면은 재난지원금 지급 주장은 뒤로 미루더라도 일단 이제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은 우선하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온 것인데 그런데 사실 지금도 이제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은 충분치 않은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정부가 이제 뭐 선지급 후보상으로 이제 좀 이렇게 좀 얘기를 이제 좀 새롭게 지급하는 측면들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거에 대한 재원이나 이런 것들이 충분치 않다라고 하는 지적 속에서 일단은 추경을 띄워야 이 부분들도 명확하게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굳이 이렇게 또 언급하는 그러한 전략에 있어서는 저는 다소 이제 의문점은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다만 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연장이 되면서 이 국민들의 어떤 피해나 이런 것들이 이 어떤 단계적 일상 회복을 시작하던 때와 비교해서는 네. 국민들의 어떤 여러 가지 좀 회복해야 될 어떤 부분들이 더 있다라는 것도 맥락의 하나가 형성된 것이 있고 또 이재명 후보가 지금 뭐 100만 원을 주자는 것이라기보다는 지금까지 전 국민에게 지급된 총액이 100만 원이어야 된다. 그래서 지금 100만 원을 또 주자는 건 아니거든요. 이 모자란 부분들을 채워주자는 것이지. 그런 것들을 포괄해가지고 지금 당장 설 전에 추경을 한 25조에서 35조 가량을 편성해야 되고 네. 그걸 위해서 야당의 협조가 필요하다라고 이제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아마도 야당이 협조를 하는 과정에서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이 재난지원금을 어떻게 지급할 것이냐 그것과 관련된 재원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는 또 협상의 어떤 이 테이블에 오르는 소재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 관철될 것이냐는 좀 지켜볼 필요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안철수 후보 얘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 최근 여론조사에서 두 자릿수도 한번 나오기도 했고 8%, 또 6%대 계속해서 상승 기류에 좀 있고 있는데 재미난 여론조사가 하나가 있었어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를 할 경우 안철수 후보가 41.1%, 윤석열 후보가 30.6%로 안철수 후보가 더 적합하다. 어떤 의미일까요? 지금 윤석열 후보에 대한 윤석열 후보 본인에 대한 의구심 이런 것들이 지지층 내에 이제 커져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 뭐 후보 교체론도 나오고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윤석열 후보의 뭐 본인의 문제도 있지만
이렇게 처가 문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시원하게 의혹을 해소해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김건희 씨가 결국 본인과 관련된 이력에 대한 뭐 사과 이런 것들을 했지만 그것도 이제 부족하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고 윤석열 후보가 또 추가로 뭐 이렇게 셀프 인터뷰 동영상을 공개했습니다만 네. 국민들에게 죄송하다기보다는 김건희 씨에게 미안해하는 그런 모습으로 또 비춰졌기 때문에 그것과 대비해서 그러면은 그것과 비해서 볼 때는 안철수 후보가 경쟁력이 있는 거 아니냐. 단일화를 두 사람이 했다고 했을 때는 차라리 안철수 후보가 본선에 가는 게 낫지 않겠느냐라고 한 판단이 지지층 일부에 지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저런 이제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네. 다만 실제로 뭐 단일화 협상에 이제 돌입을 해가지고 서로 단일화를 위한 어떤 여론조사를 실시한다든지 협상을 진행을 했을 때는 저런 결과가 나올지는 지금으로서는 미지수인 거고요. 그리고 지금 다자간의 여론조사 결과를 봤을 때도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상당히 올라 있는 상태이긴 하지만 예. 이게 아무래도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안철수 후보 쪽에서는 좀 시간이 지나면 이제는 안철수 후보를 중심으로 양강 구도가 이제 조성이 될 것이다. 15% 넘겠다. 그렇죠. 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윤석열 후보의 지지층의 상당 부분은 안철수 후보가 거의 그대로 흡수를 해야 양강 구도가 만들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15%는 차치하고서라도 이 15%가 나오고 윤석열 후보가 어느 정도 나오고 이재명 후보가 있는 상황이 양강 구도는 아니니까 이 안철수 대 이재명 뭐 이렇게 되려면 윤석열 후보를 거의 다 대체해야 되는 것이죠. 네. 근데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느냐? 국민의힘이라는 조직이 있는 상황에서 그렇지는 않을 거라는 겁니다. 그럼 최악의 시나리오는 안철수 후보하고 윤석열 후보 간의 지지율이 이제 분산되면서 네.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돼서 정권 교체에 실패하는 그림이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최악의 그림일 텐데 그럼 당연히 그러한 그림을 이제 그러한 그림은 부담이 되는 거니까 서로도 단일화 협상의 필요성이 생기겠죠. 예. 그래서 이 조건은 안철수 후보가 지지율이 올라간 조건은 단일화 협상을 시작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조건이 될 건데요. 그런데 또 여기서 좀 패러독스랄까요? 역설이 안철수 후보가 지지율이 많이 올라간 상황에서는 단일화 협상은 시작이 되지만 그 협상에서 결론이 나고 협상이 그래 이런 방식으로 단일화를 하자라고 타결이 될 확률은 굉장히 낮아집니다. 그러면 역으로 얘기하면은 안철수 후보가 10%의 지지율을 넘고 거의 15%에 가까이 가고 그것조차 넘는다라고 한다면 안철수 후보는 완주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고요. 그렇죠. 그 대선에서 얻은 지지율을 가지고 지방선거에 승부를 걸 확률, 그래서 안철수의 독자적인 정당을 또 이 정치 세력화를 할 가능성이 커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딜레마가 되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치권 이슈 김민아 시사평론가와 함께 이야기해봤습니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